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1월 22일 새벽 4시 50분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컴컴한 새벽 돌연 45살 유씨가 헐레벌떡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등에는 아내 43살 이씨가 엎여 있었죠. 몸이 축 처진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유 씨는 급히 아내를 차에 태우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차를 몰았습니다. 다행히 새벽이라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아내는 심정지가 온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잠시 후 의료진이 총동원되었고 40분간 심폐소생술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씨는 사망 진단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슬퍼할 순간도 잠시 담당 의사는 이 씨 몸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처음 올 때부터 강한 술 냄새가 풍겼고요. 동시에 비릿한 피 냄새가 난 거죠. 아내의 죽음에 망연자실한 남편 유 씨는 그녀가 술을 마시고 쓰러진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씨는요, 감기도 잘 안 걸릴 만큼 건강한 체질입니다. 근데 술을 마시고 갑자기 사망했다? 경찰은 수상함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바로 부검을 요청합니다. 한편 이 씨의 시신을 살펴보던 검시관 눈에 입술 안쪽에 검게 탄 상처가 보였습니다. 이건요, 독극물에 의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심지어 부검하면서 이 씨의 위를 열어보니까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청산가리 반응의 대표적인 징후였죠. 보통 청산가리가 몸에 들어가서 위산과 만나게 되면 시큼한 냄새가 난다고 해요. 이어진 독극물 검사는 모든 추정에 쐐기를 박습니다. 치사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청산가리가 검출된 겁니다. 이 정도 양이라면 몸에 들어간 지 10분 안에 바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될 정도였어요. 독살이 가장 의심되는 상황이죠. 즉 타살입니다. 경찰은 곧장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부부의 집으로 향하게 돼요. 그랬더니 아이의 방에서 반쯤 비워진 소주병과 피 묻은 베개가 발견됩니다. 바로 그 소주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돼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소주병과 잔을 다 정밀 검식을 해도 도저히 지문이 검출되지 않는 겁니다. 앞서 피 묻은 베개도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이 씨의 DNA와 또 청산가리가 검출됐거든요. 상황을 봤을 때 청산가리를 먹은 이 씨가 베개에다가 피를 토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핏자국은 이게 다예요. 왜 피가 더 없지? 이 상황을 정리했을 때 사건 직후 그녀의 핏자국과 또 관련자의 지문이 모두 제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더욱더 이 씨의 죽음은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후 그 의심의 첫 화살은 남편에게 쏠렸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밤 남편은 회식 중이었어요. 그 자리가 새벽 3시 반이 넘어서 끝났고요. 남편은 새벽 4시 19분에 집에 도착했죠. 그러다가 아내를 들쳐업고 집 밖으로 나온 게 34분이 지난 4시 53분입니다. 이때는 이미 이 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여요. 자, 생각해 볼게요. 청산가리가 몸에 퍼지는 그 10분 정도를 제외한다면 남편에게는 집에 들어가서 약 23분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아내를 살해하고 또 현장을 말끔히 청소하기에 이게 충분한 시간이었을까요? 좀 짧아 보이죠? 그래서 혹시 남편이 집에 도착한 시간을 속인 게 아닐까? 아파트 입구 CCTV를 확인했죠? 그 결과 남편의 증언은 진실이었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확실했고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돼요. 그런데 해당 CCTV를 지켜보던 경찰이 또 다른 수상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바로 40대 여성 한 씨였어요. 사실 앞서 아내를 등에 업고 나오던 그 순간에도요, 이 여성이 함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까 5시간 전인 밤 11시 50분쯤 아내 이 씨와 이 의문의 여성 한 씨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게 포착됐습니다. 그러다가 1시간 후에 이 한 씨가 얼굴을 푹 가린 채
홀로 계단을 통해 내려온 게 확인됩니다. 이건 너무도 수상한 정황이었죠. 즉각 경찰이 한 씨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고 추궁을 하자 그녀는 결백을 주장합니다. 제가 그 집 가서 같이 술을 마신 건 맞아요. 저랑 있을 땐 멀쩡했다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한 씨는 아무래도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날 마침 술을 같이 마시고 있었는데 너무 우울해서 강물이나 차도에 뛰어들고 싶다, 죽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사실일지 확인해 볼까요? 유가족에 따르면 43살이던 피해자 이 씨는 무려 7년 만에 인공수정을 통해 어렵게 딸을 얻게 됩니다. 이후 정말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목숨보다 더 귀하게 딸을 키우고 있었죠. 근데 이 애가 아직 어려요. 어린 딸을 두고 정말 이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것도 자의로 청산가리를 먹고? 가족들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경찰이 이 씨의 핸드폰, 컴퓨터 검색 기록을 다 포렌식하게 돼요. 여기서 청산가리나 극단적 선택 관련 검색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앞서 한 씨가 주장하는 게 성립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씨를 부검했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에서 발견된 알코올 농도는 0.882.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수치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죠. 이걸 해석하면요. 피해자가 이제 청산가리가 든 술을 마신 직후에 사망하면서 방금 마신 술이 혈액에 흡수될 시간이 없었다는 걸 의미해요. 즉 한 씨와 같이 있을 때 술을 마셨다고 했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당황한 한 씨가 갑자기 주장을 번복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기가 아닌 남편 유 씨가 아내를 살해한 거라고 막 밀어붙여요. 지 아내 죽인다고 청산가리 준비한 거예요. 저는 나중에 와서 치우는 거 도와준 게 전부고요. 근데 이때 경찰의 눈이 날카로워져요. 한 씨가 방금 무심코 말한 청산가리. 어라? 사실 경찰은 피해자 몸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극비에 붙여왔습니다. 독극물이 나왔다 정도로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청산가리를 아는 건 범인뿐이에요. 그때부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해봤죠? 그랬더니 한 씨의 주장 다 거짓이에요. 또 그녀의 핸드폰과 컴퓨터 뒤져봤더니 살인과 관련된 수많은 검색 기록이 쏟아져 나옵니다. 청산가리 살인법, 청산가리 몰래 먹이는 법, 청산가리 타살. 이뿐만 아니라요. 핸드폰 메모장에 범행을 준비해온 내용이 들어있어요. 장갑 준비, CCTV 피해 다니기, 장난감 주사기에 청산가리와 소주 혼합. 이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죠. 그래서 이걸 들이밀었습니다, 한 씨한테. 그랬더니 한 씨가 그때부터 입을 꾹 닫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모든 진술을 거부합니다. 이러면 자기한테 유리할 줄 알아요. 이때부터 경찰이 눈을 돌려 파헤치기 시작한 건 왜 그녀를 살해했을까? 살해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씨의 입장에서 사건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죠. 일단 피해자 이 씨는 남편 유 씨와 같은 은행에서 근무하던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 임신을 계속 시도하다가 어렵게 소중한 딸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드디어 원하는 가정을 꾸렸는데 사건 1년 전인 2014년 2월 남편 유 씨가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한 씨라는 여성을 만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 한 씨는요, 남편의 불륜 때문에 3년 전에 이혼을 했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동창회에서 이 유 씨를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 빠르게 가까워지더니 이내 불륜으로 발전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내연녀 한 씨의 욕심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이 유 씨와 재혼을 해서 다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아내 이 씨였고요. 불륜이 쭉 이어졌고 7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도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죠.
이때 이 교활한 한 씨가 몰래 남자 폰으로 유 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러니까 마치 실수인 척 다정하게 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아내가 엿듣게 만든 거예요. 불륜 발각되게 하려고요. 참 못됐죠? 자, 그렇게 진실을 알게 된 아내는 믿었던 남편의 배신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곧장 어린 딸 데리고 집을 나왔고 당장이라도 이 결혼 끝내고 싶었어요. 당연하죠. 이런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사냐고요. 하지만 그녀는 이혼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특히나 어린 딸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이혼은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그녀는 딸을 위해서 남편의 불륜을 덮어주기로 마음먹었고요. 5일간의 짧은 별거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남편도 잘못했다고 막 싹싹 빌었어요. 2번 다시 내가 그 여자 만나지 않겠다 맹세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 씨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제 그만하자 이별을 통보하게 되죠. 하지만 한 씨는 끈질겼습니다. 갑자기 나 임신했어. 이런 거짓말로 마지막까지 남자 유 씨를 막 잡아보려고 한 거예요. 게다가요. 나중에는 한 씨의 어머니까지 찾아와서 내 딸 책임져라 압박을 합니다. 아니, 불륜녀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가요? 다행히도 유 씨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아내와 헤어질 생각은 없다고 말을 했죠. 그러자 한 씨가 이번엔 직접 아내에게 연락을 합니다. 자기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면서 오히려 막 협박을 하고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륜 데이트할 때 같이 찍었던 막 사진들을 보내요. 해외여행 지들끼리 몰래 가서 찍은 다정한 모습, 게다가 알몸으로 둘이 모텔에서 촬영한 것까지요. 이걸 막 보내오니까 아내는 막 미쳐버리죠. 정말 정신을 막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씨는 내가 죽겠다 막 이러면서 차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소동을 벌입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했고 목숨은 건져요. 그러다 3일 뒤 퇴원을 하고 한 씨가 또다시 부부의 집에 찾아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너네 때문이야. 그러니까 치료비로 3억 5천만 원 내놔. 아주 지긋지긋해요. 돈 내놓으면 헤어지는 거 고려해 본대요. 그래서 여기서 부부는 이 내연녀를 어쨌든 떼어내는 게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건네줍니다. 아니, 여기까지 했으면 한 씨가 포기를 해야 될 텐데 그녀의 패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심부름센터에 가서 아내에게 최음제를 먹인 후 강간을 해달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의뢰를 합니다. 정말 미쳤어요. 한 씨는 여전히 속이 부글거렸죠. 내 남자 유 씨가 돌아오지 않는 건 모두 아내 때문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년만 없어지면 유 씨는 나한테 돌아올 거야. 생각은 여기까지 버티고 말았죠. 곧이어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서 살인 방법을 고안했고요. 그렇게 선택한 게 청산가리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국내에서는 청산가리 범죄가 워낙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걸 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 한 씨는 범행을 준비하는 2개월간 무려 28차례에 걸쳐 청산가리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메일을 보냅니다. 의심을 받을 게 뻔하니까 동물을 잡는 데 좀 사용할 거다. 온갖 이유 만들었고요. 결국 필요한 양의 청산가리를 모아놓게 돼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건 당일이던 2015년 1월 21일. 그날 유 씨가 회식 때문에 집에 늦게 온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곤 밤 11시쯤 아내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난데요, 오늘 나랑 술 한 잔만 해주면 나 이제 진짜 당신 남편이랑 정리할게요. 이후 한 씨는 마트에서 소주 3병, 맥주 1병, 그리고 아몬드를 구입했어요. 처음에는 아내한테 내 차에서 마시자 라고 제안을 했지만 아내가 이걸 절대 안 된다 라고 한사코 거부했어요. 둘이 차에 있으면 이 여자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고
실랑이 끝에 두 사람은 결국 이 씨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 안에는 둘이 남아 있었죠. 사실 그날 한 씨가 정확히 어떻게 청산가리를 그녀에게 먹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언론의 수많은 추측을 보면 술 잔에다가 청산가리를 발라서 1시간에 걸쳐 먹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혈중 알코올 농도와 청산가리의 그 양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청산가리를 먹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소주에다가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녹인 후에 억지로 아내에게 먹였다는 가설입니다. 결국 이 씨는 피를 토하고 사망합니다. 이후 한 씨는 서둘러 현장을 정리했죠. 소주병에 묻어있는 지문 그리고 피 깨끗이 닦아냈고 계획대로 CCTV를 피해 계단으로 도주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벽 4시 25분이에요. 유 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자기야, 이제 우리 사이의 방해꾼은 사라졌어. 이 의미심장한 말에 놀란 남편이 곧장 집으로 뛰어갑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당시 유 씨는 한 씨를 현장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함께 쓰러진 아내를 차에 태우고 응급실로 갔던 거예요. 아니, 왜 그날 굳이 이 내연녀를 거기로 부른 건지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어쩌면 이미 아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한 씨가 살인을 했다라는 걸 눈치채고 남편이 혼자 집에 들어가면 경찰에게 의심을 받을 테니까 아예 범인을 다시 불러들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 씨가 여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이렇듯 전후 상황에 살해 동기까지 지금 확실하잖아요. 바로 그녀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재판이 열렸죠. 이때까지도 대단해. 한 씨는 계속 묵비권이에요. 그러다가 변호사 측에서 뜬금없이 그녀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대요. 실제로 한 씨가 유치장에 있는 동안에도 죽겠다라면서 희귀한 소동을 벌였어요. 또 난폭한 행동 해가지고 실제 정신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고요. 이 사람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거기에 더해 또 변호사가 청산가리를 구매한 흔적은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한 씨가 직접적인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있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날 아파트에 두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청산가리가 이 씨 몸속에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 중간 과정을 둘밖에 모른다고 해도 너무 명백한 거 아니야? 재판부 역시 변호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와 또 이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 한 씨가 범인이라고 판단을 내려요. 결국 그녀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죠. 한 씨가 이건 안 된다 라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더 사이다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2017년 5월 그녀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와, 오늘 스토리 중에 제가 가장 기다리던 부분이었죠. 한편 사망한 이 씨의 딸은요, 엄마의 묘비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1초라도 더 보고 싶은 엄마.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쩌면 그녀의 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아빠, 그리고 엄마를 살해한 아빠의 내연녀. 딸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트라우마가 되었을 텐데요. 한 가정을 산산조각낸 범인 한 씨가 진정 자기가 얼마나 인간 이하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9년 3월 23일 새벽 전라북도 군산에 살던 남성 김씨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막을 깨고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죠. 일어나서 찡그리면서 핸드폰을 봤어요. 그랬더니 발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52세 남성 안씨.
이 새벽에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서 바로 전화를 받았죠. 그러자 목사님, 저희 아내가 많이 다쳤어요. 저 때문이에요. 아내는 지금 농수로에 있고요. 전 죽으러 갈 거예요. 이 말을 끝으로 안 씨는 전화를 끊고요. 핸드폰을 끈 채 잠적합니다. 누가 들어도 심상치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김 씨가 급히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전화상 안 씨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농수로에서 싸늘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요. 그리고 피해자는 안 씨의 아내 63세 A 씨였죠. 그런데 이 발견된 모습이 조금 기이합니다. 마치 잠을 자듯 베개를 베고 이불까지 덮은 채 사망해 있던 겁니다. 이 자칫 잘못 보면 무슨 평온한 죽음을 맞이했나? 라고 착각이 될 정도예요. 하지만 그 이불을 벗겨낸 순간 경찰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온 몸에 시퍼런 멍과 상처가 막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또 얼굴 또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 있었고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었죠. 게다 충격적인 게 더 있습니다. 그녀의 생식기 근처에서 정액이 나와요. 즉 사망 전에 성폭행이 있었다는 건데요. 아니 근데 애초에 남편이 이거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 죽은 아내의 상태를 봤을 때 이걸 남편이 이랬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럼 혹시 남편이 떠난 후에 피해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전후 상황을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경찰에게 또 다른 연락이 도착합니다. 형사님, 여기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이 A씨가 앞서 발견된 농수로에서 11km 떨어진 지점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심지어 상태는 더 심각했어요. 온 몸이 전깃줄과 테이프로 묶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기적적이게도 그녀는 미세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살아 있었습니다. 머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서 잠깐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요. 인근 병원으로 바로 후송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생존한 이 여성은 앞서 시신으로 발견된 A씨의 친언니 72살의 B씨였습니다. 자매예요. 병원에서 겨우 의식을 차린 B씨는 뇌기능이 저하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더듬거리면서 범인을 지목해요. 저랑 여동생 공격한 건 제부 안 씨입니다. 이 결정적인 증언이 나온 후부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경찰은 우선 이 안 씨를 찾기 위해서 CCTV를 통해 행방 다 뒤졌고요. 다행히도 불과 3시간 만에 그 위치가 파악됐죠. 충청남도의 한 졸음쉼터더라고요. 신속하게 경찰이 출동해서 그를 검거하는데 안 씨가 체포되는 순간 바로 자백을 합니다. 예, 제가 아내를 죽였어요. 근데 진짜 일부러 죽인 건 아니에요. 사고라고요. 그게 진실인지는 이제부터 알아봐야겠죠. 일단 안 씨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별거를 하고 있었어요. 사건 전날인 3월 22일 안 씨가 군산 조촌동에 위치한 아내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언니 B 씨도 함께 있었어요. 자매가 함께요. 이날 남편 안 씨는 아내에게 이러지 말고 집에 돌아와라 라고 강하게 설득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당신이 너무 무섭다 거절을 했고요. 그렇게 두 사람 간 약 30분가량의 말다툼이 이어져요. 그러는 사이에 안 씨는 점점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도 고집을 안 꺾네? 화가 쌓여갔어요. 그러더니 끝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무자비한 폭행은 이 60대 아내가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지금 언니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안 씨 팔을 막 잡아당기면서 말렸죠. 근데 언니도 72세입니다. 50대 제부를 제압하기란 불가능했죠. 언니 또한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데요. 이때 머리를 부딪혀요. 그러면서 순간 이렇게 몸을 가누기 힘들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동생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기어가서 동생의 몸을 덮어 안게 되죠.
여기에도 안 씨는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폭행을 하는데 그 폭행이요 무려 12시간 동안 이어져요. 다 끝나고 나니까 언니와 동생 정말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렇게 장시간의 폭행을 마친 안 씨는 먼저 언니 B 씨,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언니 B 씨를 방으로 끌고 가서 결박한 후에 장롱 안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쓰러져 있는 아내에게 돌아가서 그녀를 성폭행합니다.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아니 그때 아내가 잠깐 정신이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를 하는 의미로 성관계를 가진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 글쎄요. 12시간 동안 남편한테 맞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허락했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이후의 진술이 중요해요. 안 씨에 따르면 아내가 성관계를 하고 나서 혼자 일어서려다가 넘어졌는데 이때 머리를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안 씨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정말로 아내가 죽은지 몰랐어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좀 앞뒤가 맞지 않죠? 그리고 나서 농수로에 끌고 가서 거기에 유기한 거예요. 아니 정말 아내가 머리 부딪혀서 잠깐 정신을 잃은 거라고 생각했다면 농수로에 왜 갖다 버리죠? 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신 유기를 한 후의 행적도 가관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베개와 이불을 챙겨가더니 다시 농수로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안 씨가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방금 살인을 한 사람이라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침착하고 여유로웠습니다. 그 이제 베개랑 이불 가져가서 아내 시신에 그렇게 둔 거죠. 베개 해주고 이불 덮어주고. 그래서 경찰이 당신 왜 이런 행동을 했냐 수차례 물었어요.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안 씨가 침묵으로 일관했죠.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아내를 그렇게 유기한 후에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장롱에 넣어둔 언니였죠.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안 씨는 정신을 잃은 B 씨를 꺼내서 다른 지점의 논두렁에 유기한 거예요. 그녀 또한 죽은 줄 알았겠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지인, 앞서 등장한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내가 여기 있다. 나는 죽으러 갈 거다. 이렇게 위치를 말해준 겁니다. 왜 그런 연락을 취했냐라는 질문에는 자기는 이미 죽을 각오를 했대요. 그래서 다친 아내를 구해줄 사람을 찾아서 김 씨한테 연락을 한 거다. 궤변 그 자체입니다. 사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여러분도 예상이 될 거예요. 네, 가명을 받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먹혔어요.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안 씨가 일단 지인에게 자수를 했잖아요. 그 점도 인정을 했고 그러면서 죄목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던 2019년 8월 돌연 안 씨의 죄목이 살인 및 친족 강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발단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게시글로부터 시작됐죠. 그 작성자가 누구였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범인 안 씨의 친딸 가명 미선 씨였습니다. 미선 씨가 뭐라고 올리냐면 아빠가 새엄마를 살해한 건 우발적인 사고도 상해치사도 아닌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라고 딱 올린 거예요. 자, 우선 이 미선 씨라는 사람 가명입니다. 그녀는 안 씨가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그녀의 친엄마는 7년간 남편의 지독한 가정폭력에 시달렸어요. 결혼 전엔 몰랐는데요. 어느 날부터 너 왜 내 말 안 듣냐? 라는 이유로 손찌검이 시작됐고요. 그게 점점 거세지더니 끝내 주먹을 휘둘러요. 폭행의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주먹이 아니라 칼로 아내를 찌르기까지 했고요. 또 여기에 성적인 고문까지 일삼습니다. 심지어 자기 이름을 몸에다 문신으로 새기게 해요. 정말 너무도 가혹한 날들이 이어졌고 끝내 미선 씨의 어머니는 가출을 했죠. 안 씨는 아내가 떠나자 길길이 날뜁니다. 그러더니 그 분노가 돌연 어린 자식들에게 향했어요.
미선 씨와 그녀의 언니는 3개월이 넘도록 지독하게 학대를 당했죠. 어느 날은 이 아버지란 인간이 자식들을 매달아 두고 구타한 적도 있다고 해요. 머리에서 피가 나고 피부가 찢어졌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죽도록 패기만 하는 겁니다.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겠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안 씨가 재혼을 합니다. 2번째 결혼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데 폭력성을 잘 숨긴 것 같아요. 이제 연애할 때는요. 여하튼 2번째 아내도 곧이어 폭행을 당했고 머지않아 그녀도 가출해요. 그러면서 또 분노는 남아있는 딸들에게 향했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요. 아내가 있을 때는 아내한테, 아내가 없을 때는 아이들한테 이 폭행이 가해지는 겁니다. 근데 때리는 이유는 항상 같아요. 감히 내 말을 거역해? 네가? 이런 이유예요. 그렇게 2번째, 3번째, 무려 4번째 아내까지 바뀌었고요. 그 사이에 태어난 6명의 자식들 또한 지속적으로 학대에 노출되면서 성장합니다. 와,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 사람 가정폭력만 저지른 게 아니더라고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약 8년간 경상북도 영주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젊은 여대생, 주부까지 총 6명을 연쇄 성폭행한 전과가 있습니다. 더러워 죽겠어 아주. 이 사건으로 체포가 됐죠. 그래서 8년형을 살았고 2008년 3월에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5번째 아내 A씨를 살해한 겁니다. 와. 자, 이 5번째 아내, 2사람의 재혼 과정을 좀 알아보면요. 안 씨가 출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보다 11살 연상인 60대 여성 A씨와 결혼에 성공합니다. 2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잘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때 안 씨는요, 성폭행 전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A씨도 이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과거를 어느 정도 품은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을 했고 2사람은 처음엔 단란한 가정을 만들었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자상했고 A씨도 행복을 느꼈고요. 근데 그게 고작 1달도 가지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씨가 야, 너 다른 남자랑 잤냐? 뜬금없이 지금 신혼 1달 차인데 아내한테 바람을 폈냐고 추궁하는 겁니다. A씨도 황당했죠. 그래서 아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안 씨가 전혀 믿질 않아요. 아니 어쩌면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내를 때리기 위한 구실이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골프채를 들더니 A씨를 폭행하는데 야, 너 바람 폈잖아. 왜 거짓말해? 막 무자비한 폭행이에요. 자기가 알던 그 남편의 모습이 아닌 거죠. 결국 이게 너무 무서웠고 폭행을 견디다 못한 A씨가 그래 맞다 내가 바람 폈다 이렇게 거짓으로 시인까지 하게 됩니다. 이날 이후로 상습적인 폭행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고문까지 자행했고요. A씨는 와 내가 이거 완전 속아서 결혼했구나 싶었고 머지않아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웠는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해요. 당연하죠. 지금 막 골프채 들고 따라오는데. 근데 결국 이 일이 안 씨의 분노를 더 자극하는 도화선이 되고 말아요. 분노에 찬 안 씨가 A 씨를 어떻게 벌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A 씨가 살고 있는 그 이웃집 남성을 매수해요. 그리고 그녀의 집을 감시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무슨 일이 있는지 보고해달라고 의뢰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이었어요. 그는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 부수고 아내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자, 전자발찌를 부쉈다라는 건 이 사람이 애초부터 어떤 사건이 집안에서 벌어질 걸 좀 예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죠. 사실 앞서 들어가서는 우리 이제 잘해보자 라고 자기가 얘기했다 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아내 A씨를 12시간 폭행하고 시신 농수로에 유기했어요. 이게 정말 인간인가 싶어요.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안 씨는 아주 꿋꿋하게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폭행을 한 건 맞다.
근데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다. 화해도 했고 기분 좀 풀어주려고 합의하에 성관계였다. 라고 변명하기 바빴죠. 하지만 이때 오히려 그 친딸이 청원 글을 올리게 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겁니다. 범인의 추악한 민낯이 까발려졌고요.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와, 안씨 너 진짜 반성 안 하는구나. 너 감형의 소지 절대 없어. 하면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요. 항소를 하긴 했지만 2심 또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현재 그는 차디찬 교도소에서 복역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사건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비극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지난 2021년 8월 대한민국 전역을 분노하게 만든 아동 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체 이 사건이 오늘의 그 안씨 사건과 어떻게 이어진다는 거냐? 정말 충격적이게도 조카를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이모가 34살의 미선 씨였습니다. 네, 아까 그 아버지 엄발하게 해달라는 그 안씨 친딸이요. 그 청원 올리고 고작 1년 6개월 만에 자기 조카를 고문해서 살해한 겁니다. 2022년 1월 미선 씨에게는 징역 30년, 그녀의 남편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돼요. 게다가 조사 과정 중에 더 밝혀진 게 있는데 죽은 아이의 친모 있잖아요. 친모 또한 이모의 학대를 알고 있었대요. 근데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또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죠. 참 씁쓸합니다.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던 딸이 아동학대 사건의 주범이 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국민청원 글을 보면 미선 씨가 나는 아버지의 학대로 악몽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왜 같은 짓을 되풀이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계속적으로 학대 속에서 성장한 그녀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배운 대로 똑같이 폭력으로 아이를 대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학대를 당한 모든 사람들이 이러진 않아요. 불운했던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건 저도 참 헉헉거리면서 달려왔습니다. 이건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사람들 같아요. 폭행에 성고문, 또 대를 잇는 학대와 살인까지. 이래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이렇게 살벌한 세상 범죄사를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만큼은 평온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